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야 할까요? 아직 2주가 안 됐는데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남편이 대체 뭘 남긴 걸까요? 저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죠. 미안하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름은 이정숙이에요.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35해가 됐죠. 긴 세월이었어요. 정말 길고도 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늘 같은 말을 들어왔어요. 당신은 막내만 예뻐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들어갔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억울했어요. 두 딸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딸 미진이는 45이에요. 결혼한 지 20년 됐죠. 미진이는 참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들렀어요. 올 때마다 아버지 용돈을 챙겨드렸죠. 아빠, 이번 달 용돈이에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흐뭇해 하셨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반면 막내 수진이는 40이에요.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죠.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인지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설날, 추석, 그때만 왔어요. 그래도 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남편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명절에만 오잖아.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해야지. 투덜거렸어요. 저는 이해시키려 애썼죠. 여자 혼자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수진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제 친정에서 받은 돈을 합쳐서 샀어요. 지금은 시세가 12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지난달 초였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등기우편이었죠. 보내는 곳은 등기소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일까? 봉투를 뜯었죠.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유자 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큰딸 미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또 봤죠. 분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넘어갔더군요.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남편이 몰래 아파트를 미진이한테 넘긴 걸까?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든 게 담긴 곳이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웠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여세 납부 확인서도 함께 들어 있었죠. 남편이 증여세까지 다 처리했더군요. 완벽하게 준비한 일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이른한 살인 남편은 아직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저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죠. 그러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미진이한테 아파트 넘겨줬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제 친정 돈으로 산 집이기도 한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친정 돈은 3억이었잖아.
나머지는 내가 벌었고, 그리고 명의도 내 거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왜 미진이한테만요? 수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 봐. 역시 당신은 막내만 생각하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맨날 수진이 편만 들어. 수진이가 바빠서 못 온다고 감싸고 미진이는 자주 와도 칭찬 한마디 안 하잖아. 미진이가 얼마나 효도하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를요. 큰딸은 나한테 효도했어. 매달 용돈 주고 자주 찾아오고. 그런데 당신은 늘 막내 얘기만 하잖아.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보고 싶은 딸한테 재산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5해를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돌아섰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각자 따로 식사를 했죠.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발견한 이후로 남편이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벽이 생긴 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2시쯤 됐더군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큰딸 미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미진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미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니? 아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증여받은 거 뒤집으려고 한다고요. 친정 돈 들먹이면서 자기 지분 주장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진이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진아, 그건 엄마는 맨날 수진이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아빠가 나한테 아파트 준 것도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미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 아버지가 한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미진이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미진아, 왜 왔어? 아빠. 미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죠.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미진이가 비명을 질렀죠. 아빠.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숨이 거칠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미진아, 빨리 구급차 불러. 미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죠. 여보, 눈 떠요. 제발. 남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죠. 저와 미진이는 급히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미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대동맥 파열입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진이가 저를 부축했죠.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미진이가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수진이는 회사에서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수진이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진이와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두 딸 모두 울고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살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사흘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갔죠. 미진이는 상주로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딸이 서로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였어요. 빈소에는 저희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빠가 언니한테 아파트 줬다며.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봤죠. 남편이 남기고 간 상처가 벌써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9일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된 거였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미진이와 수진이는 장례 이후로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가 왔죠. 하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두 딸 사이에 금이 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서로 연락을 끊은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죠. 남편이 남기고 간 상처였습니다. 그날은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아침 8시쯤 절에 도착했습니다. 미진이와 수진이도 왔더군요. 하지만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떨어져 앉았죠. 스님이 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사무소 정의의 변호사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박철수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겁니까? 유언장을요. 네. 공증을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49제가 끝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상속인 분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까지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저는 미진이와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딸 모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오겠다고 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저는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미진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수진이는 10시 직전에 도착했죠. 어머님, 미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이도 언니를 무시했죠.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변호사 김재현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가 인사를 했어요. 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11월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제가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미진이와 수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유언장.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이미 큰딸 박미진에게 증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미진이의 효도에 대한 보답입니다.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재산은 전부 막내딸 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 2억 원과 경기도 소재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때 미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진이를 봤어요. 아빠가 아파트 주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한테 다 준다고요. 나머지 재산도 다 내 거라고요. 미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박미진 씨, 진정하십시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법적 효력은 무슨? 아빠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진이가 소리쳤어요. 수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언니가 아파트 받았으면 됐지. 왜 예금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아빠가 언니한테 아파트 줬잖아요. 12억짜리요. 그런데 2억까지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떼를 쓴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두 딸이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엄마, 변호사님. 저는 유류분 청구 소송 걸 겁니다. 아빠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고요. 미진이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유언장을 남긴 걸까요? 두 딸을 갈라놓으려고 한 건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족분들께서 합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두 딸 사이의 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미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뭔가 불길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진이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미진이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차가웠죠.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필요 없어요. 미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게 뭐니? 소송 서류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아빠가 막내한테 준 2억 중에서 제 몫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상속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딸이 어머니한테 소송을 건다는 겁니까? 미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아빠 꼬드긴 거죠. 미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어요. 막내만 예뻐하더니 유언장까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아빠는 원래 저한테 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유언장에는 막내한테 준다고 적혀 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남편을 꼬드겠습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내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받았어.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니? 공증은 조작할 수 있어요. 변호사하고 짜고 할 수도 있고요. 미진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미진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 아버지가 유언장 쓴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거짓말.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죠. 엄마는 맨날 수진이만 감쌌잖아요. 수진이가 바쁘다고, 수진이가 힘들다고. 저는요? 저는 매달 찾아왔어요. 아빠 용돈 드렸고요. 그런데 막내한테만 재산을 주라고 한 거잖아요.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어차피 엄마 몫도 유류분으로 소송 걸 거예요. 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이에요. 미진이는 그대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수진아. 언니가 소송 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왜 나한테만 2억을 준 건지. 언니한테는 12억짜리 아파트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가 왜 이렇게 재산을 나눴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구나. 엄마, 혹시 아빠가 다른 서류 같은 거 남기지 않으셨어요? 편지라든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있을까요? 유언장 말고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 서재라든지 옷장이라든지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들어가는 거였어요. 문을 열자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책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영수증들과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죠. 책장도 뒤져봤습니다. 법률 서적들과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서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쳐서 책상 의자에 앉았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몸을 숙여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금고 열쇠 같았죠. 저희 집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옷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만 열쇠를 갖고 있었죠. 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치웠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30cm 정도 크기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아파트 등기 서류였어요. 두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첫 유언장 공개 2주 후에 개봉할 것.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남편이 뭔가 더 남긴 게 있었던 겁니까?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야 할까요? 아직 2주가 안 됐는데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남편이 대체 뭘 남긴 걸까요? 저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죠. 미안하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3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소.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소. 우리 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사실 아파트는 당신 재산이요. 30년 전 그 집을 살 때 당신 친정에서 3억을 받았소. 당시 집값이 4억이었으니 당신 기여도가 75%요. 내 명의로 해놓긴 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 지분이 훨씬 크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나는 그 아파트를 큰딸한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소. 물론 진짜 증여는 아니오. 서류만 그렇게 꾸민 거요. 변호사 김재현이 나를 도와줬소. 김 변호사는 내 대학 후배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미진이를 시험하고 싶었소. 미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척한 건지 알고 싶었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큰딸을 의심했다는 거였어요. 미진이는 매달 찾아와 용돈을 줬소. 고마웠소.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었소. 미진이가 나를 볼 때 눈빛이 차가웠소. 특히 막내 얘기가 나올 때면 더 그랬소.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작년 11월이었소. 미진이가 찾아와서 물었소. 아빠, 재산은 나한테 다 주실 거죠? 수진이는 직장도 좋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섬뜩했소. 내 딸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졌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소. 아파트 증여 서류를 조작하고 유언장에는 수진이한테 2억을 준다고 적었소. 그리고 이 편지를 남겼소. 만약 미진이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유언장을 받아들일 거요. 하지만 만약 재산 때문이었다면 당신을 원망하고 소송을 걸 거요.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여보, 만약 미진이가 당신을 원망하고 유류분 소송을 건다면 이 편지를 김재현 변호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아파트 증여가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진짜 소유자는 당신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미안하오. 이런 방법밖에 없었소. 나는 우리 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소.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진짜 효도하는 딸이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소. 사랑하오. 박철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남편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미진이가 오늘 보인 모습을 생각하면요. 친어머니한테 소송을 건다는 딸. 재산 때문에 눈이 먼 딸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김재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 이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편지를 남겼어요. 두 번째 유언장 같은 거요. 전화기 너머로 김재현 변호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찾으셨군요. 변호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네. 고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금고에 편지를 넣어뒀으니 2주 후에 열어보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이 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십시오. 오전 10시에 오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죠. 9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역에서 5분 거리였죠.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편지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역시 그렇군요.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고인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파트 증여는 조작된 거였어요. 실제로는 이 여사님 재산이 맞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당시 등기 서류와 구매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30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이 여사님 친정에서 3억을 받으셨죠. 당시 아파트 가격이 4억이었으니 여사님 기여도가 75%입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법적으로 공동재산이지만 기여도를 따지면 여사님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일부러 본인 단독 명의로 해놓고 딸한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형식상 그렇게 보이도록 서류를 작성한 거죠. 하지만 이 편지가 있으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큰따님이 소송을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 무효와 함께 큰따님의 소송도 기각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계획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딸들을 시험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거였죠. 변호사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두 따님을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미진이가 과연 올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죠. 제가 법률사무소 명의로 연락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발견됐다고 하면 두 분 다 오실 겁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변호사가 두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죠. 내일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로 했어요. 밤이 되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사무실로 오래요. 그래, 나도 갈 거야.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내일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미진이가 정말 그런 아이였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펐어요. 35년을 키운 큰딸이 재산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9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변호사 사무실에 10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이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대요. 곧 알게 될 거야. 11시가 됐습니다. 미진이가 도착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와 수진이를 보더니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다들 오셨군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탁자 위에 남편의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세 장이었어요. 고인께서 두 번째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어제 발견하셨죠. 미진이가 편지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아파트는 당신 재산이요. 당신 친정 돈 3억으로 산 집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걸 큰딸한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소. 미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미진이를 시험하고 싶었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요. 수진이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년 11월 미진이가 물었소. 아빠, 재산은 나한테 다 주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소. 이 아이는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척했구나.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증여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진짜 증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사님께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시험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인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큰따님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수진이가 언니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아빠 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엄마한테 소송까지 걸면서요. 미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큰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아, 제가 불렀어요.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너는 정말 재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해준 거니? 미진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30년 전 아파트 구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사님 친정에서 3억을 받으셨고 당시 집값이 4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사님 기여도가 75%입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럼 언니가 받은 증여는요? 무효입니다. 애초에 고인께서 형식만 그렇게 꾸민 거니까요. 실제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랑했으면 12억짜리 아파트 받고도 2억 더 달라고 소송 안 걸었겠죠. 언니는 돈밖에 몰랐어요. 미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명은 울고 있었고 한 명은 차갑게 서 있었죠.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큰따님께서 제기한 유류분 소송은 이 편지로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 여사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거였죠. 미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부축하려 했지만 미진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미진이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내 언니가 저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고인께서 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비록 방법이 극단적이었지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죠. 남편이 남긴 진실은 너무 아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죠. 남편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딸들의 본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미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조용했죠. 두 딸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의 뜻을 받들되 제 방식대로 하기로요.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두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금요일 밤에 수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미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했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11시 반쯤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요. 고맙다. 앉아 있어.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니도 와요. 올 거야. 정오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진이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들어와. 미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앉아라, 둘 다. 저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밥그릇을 두 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봤죠. 저는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엄마 얘기 들어라. 두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 다 읽었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았어. 솔직히 엄마도 화가 났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 너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돈 때문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인지를요. 미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진아. 미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죄송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요. 미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빠가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근데 유언장에서 수진이한테 2억 준다는 거 보고 욕심이 났어요. 저도 더 받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언니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머님한테까지 소송 걸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던 거예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어.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믿었거든. 엄마. 하지만 이제 내가 깨달았잖니. 그걸로 됐어. 저는 수진이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니를 이해해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미진이가 동생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말했죠. 엄마가 결정했어. 아파트 증여는 무효니까 엄마가 다시 소유자야. 그리고 예금 2억도 아직 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 두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 모든 걸 너희 둘한테 정확히 반반씩 나눠줄 거야. 아파트는 팔아서 나눌게. 대신 조건이 있어. 미진이와 수진이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자. 꼭이야. 그게 엄마 유언이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유언이요, 엄마. 응.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너희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약속해요. 저도요, 엄마. 수진이도 대답했어요. 두 딸이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져왔어요.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 딸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거죠.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가족을 이렇게까지 시험할 필요가 있었나요? 제 목소리에 야속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도 지어졌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딸들이 깨달았어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요. 미진이와 수진이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딸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낼게요. 수진이도 말했죠. 언니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저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가족 식사 날이었어요. 토요일 낮 12시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이었죠. 미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졌죠. 잘 지내지. 너희는? 저도 잘 지내요.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양로원에서요. 미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수진이가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래, 좋아. 두 자매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두 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남긴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마음처럼요.